캄보디아의 배후에 일본 자위대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 군인 200명 이상을 훈련시켰다는 충격적인 보도 때문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VIP들의 사설 경호원 교육까지 수년간 도맡아왔다는 게 밝혀졌죠. 하지만 보도 다음 날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진과 공지가 전부 삭제됐고 일본은 즉각 부인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의혹뿐인 보도는 거짓이 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위성 내부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고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한국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포착한 일본의 추악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일본은 조용히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지르지 않고 기록을 정리하고 체면을 지킵니다. 저는 그게 품격이라고 믿었어요. 25년 동안 방위성에서 대외협력 문서를 감사하며 한 번도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품격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자위대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공지가 사라졌어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우라고 했고 누군가 지웠습니다. 저는 사토 마코토,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대외협력 문서감사 실장입니다. 그날부터 제가 믿었던 정당한 협력이라는 문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와의 협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2023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뒤로 해마다 훈련이 반복됐어요. PKO라는 이름이 붙었고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명분도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직접 검토했어요.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도 깔끔했고 보고 체계도 정상이었죠. 그래서 저는 떳떳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 협력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했어요. 범죄단지 문제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캄보디아 내부 문제라고요. 카지노, 스캠 조직, 인신매매, 끔찍한 일들이었지만 일본 자위대의 훈련 협력과는 별개였어요. 우리는 군사 역량 강화를 도왔을 뿐이고 그 역량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캄보디아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안이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삭제 로그가 제 책상에 올라온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우에노가 들고 왔어요. IT 게시 담당인 우에노는 홈페이지 관리 이력을 정리하는 게 업무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파일함에 넣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에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우에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어제 보도 나간 거 아시죠? 캄보디아 협력 관련해서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관련 게시물이 전부 내려갔습니다. 전부라니 몇 개나 되는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사진 3장, 공지 2건입니다. 전부 캄보디아 훈련 관련이에요.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그제야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삭제 시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12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당한 협력이라면 왜 지웁니까? 떳떳하다면 왜 숨깁니까?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우에노에게 삭제 전후 게시물 목록을 전부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우에노가 나간 뒤 저는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캄보디아 협력 관련 문서들이 한 묶음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양해각서, 훈련 일정, 참가 인원, 예산 내역, 익숙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위대가 캄보디아 군인을 훈련, 200명 이상, 연례 진행.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본 적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때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삭제 로그를 본 뒤엔 같은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200명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 훈련이 누구를 지키는 데 쓰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PKO라는 이름 뒤에 뭐가 더 있는 건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후 늦게 다나카가 찾아왔습니다. 자위대 대외협력 실무 책임자인 다나카는 저보다 직급이 낮았지만 현장 라인과 직접 연결돼 있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토 실장님, 오늘 삭제건 보셨죠? 다나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위에서 노출 최소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불필요한 오해라.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당한 협력이면 오해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당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캄보디아 관련해서 시선이 좋지 않잖아요. 범죄단지 문제가 커지고 있고 우리 협력이 엮이면 곤란합니다. 다나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감이 들었어요. 엮이면 곤란하다는 건 엮일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 무관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다나카에게 물었어요. 결제 라인에 올린 겁니까? 네. 오늘 중으로 승인 날 겁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장님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나카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협조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문서를 감사하고 절차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승인하는 게 제 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은폐에 협조하라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우에노가 다시 왔습니다. 삭제 전후 게시물 목록을 정리한 파일이었어요. 저는 그걸 천천히 훑었습니다. 삭제된 사진들은 전부 캄보디아 군인들과의 합동훈련 장면이었어요. 공지는 훈련 일정과 참가 인원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지웠을까요? 우에노, 이 사진들 언제 올라간 거야?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6월이랑 11월입니다. 행사 직후에 올렸어요. 우에노가 대답했어요. 6월과 11월.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꺼냈어요. 훈련 일정을 확인해 보니 6월에 VIP 경호 관련 행사가 있었고 11월과 12월에도 비슷한 훈련이 진행됐더군요. 연례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부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이번 충돌을 범죄와의 전쟁으로 재정의했다는 거예요. 범죄단지 소탕이 명분이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 보고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권과 범죄단지의 결탁 프레임도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범죄단지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우리 협력과 연결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군사훈련을 도왔을 뿐인데 그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누구를 지키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리핑 자료 맨 뒤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범죄단지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이 계속 신고를 하고 있고 한국 쪽에서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멈춰 있었어요. 한국인 피해.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과 연결됐어요. 우리가 훈련시킨 군인들이 지키는 정권이 그 고통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참고 항목에서 중요로 올렸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협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단서였어요. 죄책감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뭔가 불편한 씨앗이 심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분류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협력은 정당성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삭제가 있었고 피해 보고가 있었고 반복되는 VIP 라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류 기준을 바꿨어요. 정당성이 아니라 리스크 평가로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간 저는 절차를 믿었습니다. 서류가 깔끔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류 너머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삭제는 왜 일어났는지, 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피해 보고는 왜 드러나는지, 저는 그 질문들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이 발을 뺀 행동이 먼저 보였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삭제가 일어났어요. 정당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업무였고,
그게 제가 25년간 해온 일의 의미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정당한 협력이라면 왜 지웠습니까? 그 질문이 앞으로 며칠간 저를 따라다닐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삭제는 있었지만 협력 자체는 정당하다고요. 서류를 다시 모았어요. 양해각서, 훈련 보고서, 예산 내역, 참가 인원 명단. 전부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5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문서를 검토하고, 절차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저는 그 작업에 익숙했습니다. 결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협력은 PKO 미진도주의 명분하에 진행됐으며 절차상 하자 없음.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역시 문제없다고요. 서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떳떳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쓰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VIP 경호교육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훈련 보고서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VIP 경호 역량 강화, 요인 보호 훈련, 핵심 시설 방어. 그런 표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PKO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지만 실제 훈련 내용은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VIP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권력 핵심층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자고요. VIP 경호는 어느 나라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 장관 경호, 그런 건 정상적인 군사협력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에 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특파원이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김민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외부 언론과 직접 접촉하는 건 제 권한 밖이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이미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결국 비공식 면담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민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기자라기보다는 연구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질문이 정확했어요. 사토 실장님, 자위대 홈페이지에서 캄보디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김민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시물 정리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묘하지 않습니까?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삭제된 게시물들이 전부 캄보디아 훈련 관련이었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며칠간 고민했던 그 질문을 김민석은 첫 마디에 던졌습니다. 김민석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자위대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전에 캡처한 것들이었습니다. 6월 행사, 11월 행사, 12월 행사.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이 말했어요. 그런데 반복되잖아요.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매번 VIP 경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요. 이건 단발성 협력이 아니에요. 구조화된 겁니다. 구조화됐다고 해서 불법인 건 아닙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연례 협력은 어느 나라든 있는 거예요.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어요. 누구를 위한 훈련이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캄보디아 국민을 지키는 훈련이었습니까? 아니면 특정 권력층을 지키는 훈련이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정확히 제가 피하려 했던 거였거든요. 김민석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당하다고 믿었던 협력이 다른 각도에서 보니 다르게 읽혔습니다. PKO라는 명분은 그대로였지만 실제 내용은 VIP 라인에 집중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까요? 오후에 하야시가 찾아왔습니다. 방희성 준법감사관이었어요. 하야시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법무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토 실장님, 삭제건 보고받았습니다. 하야시가 말했어요. 저는 삭제보다 보존을 권고합니다.
보존이요. 저는 의아했어요. 위에서 노출 최소화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 방침이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하야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삭제는 숨기는 행위로 읽힐 수 있어요. 정당한 협력이라면 굳이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시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삭제가 알려지면 더 큰 의심을 삽니다. 저는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고민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정당하면 왜 지우냐는 질문. 하야시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외협력 공개기록 보존 점검 절차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하야시가 서류를 꺼냈어요. 삭제 대신 분류 변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공개 범위를 조정하되 기록 자체는 남겨두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나카는 삭제를 원했고 하야시는 보존을 원했어요. 두 방향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야시가 나간 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삭제 시점, 훈련 반복 정황, VIP 경호 교육, 김민석의 질문,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삭제가 리스크 회피로 읽힐 수 있음. 하야시의 말이었지만 제 생각이기도 했어요. 저녁 무렵 피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참고해서 중요로 올린 그 문서였어요.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범죄단지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감금된 사람들, 폭행당한 사람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39만 4,706명. 피난민 숫자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3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 중에 한국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우리 협력이 정말 무관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피해 보고서의 정당성, 항목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음표였어요. 절차상으로는 정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표시를 하면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서류만 봤습니다. 서류 너머의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내일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안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러 문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캄보디아 협력 정당하지만 부끄럽다. 모순이었습니다. 정당한데 부끄럽다니요.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절차는 맞았지만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가 도운 훈련이 결국 누군가의 고통을 연장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심.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회의 안건에 그 문장을 올렸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어요. 아마 불편해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직 전체가 함께 답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왜 굳이 발을 뺐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김민석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태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국경 충돌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으로 재정의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브리핑 자료로 접했습니다. 표적이 확대됐어요. 범죄단지, 교량, 보급로, 캄보디아 정권과 범죄 조직의 결탁이라는 프레임이 전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긴장했어요. 명분이 바뀌면 해석도 바뀝니다. 우리 협력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일본은 범죄와 무관하다고요. 자위대의 훈련 협력은 군사 역량 강화였지. 범죄 조직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그 논리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훈련의 초점이 VIP 경우였다면 그 VIP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권력 핵심층이 범죄단지와 연결돼 있다면 우리 협력도 그 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피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범죄단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감금되고 폭행당한 사람들. 저는 그 사례들을 별도 묶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항목에 둘 수 없었어요. 이건 우리 협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걸 왜 대수롭지 않게 봤을까요? 오후에 영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태국 해군 작전참모 사라유 차이아폰이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저는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사라윕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현재 해상 봉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로 차단과 보급 통제가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사라윕의 어조는 담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커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쪽 담당자가 물었어요. 물류가 끊기고 있어요. 연료, 식량, 의약품, 전부 해상으로 들어오던 것들입니다. 육로는 태국이 통제하고 있고요. 결국 캄보디아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메모했습니다. 봉쇄로 선택지 삭제. 냉정한 표현이었지만 현실이었어요. 전쟁은 총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를 끊고 경제를 압박하고 상대의 선택지를 없애는 거예요. 태국은 그걸 정확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정미류도 키트가 실전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었어요. KGGB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장거리 활공폭탄이었어요. 사거리가 약 100km. 방공망 밖에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100km면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작전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라윕이 덧붙였어요. 멀리서 정확히. 그게 새로운 규칙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타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멀리서 정확히. 전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은 협력을 숨기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작동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박동수라는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태국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인이었어요. 27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요청했어요. 며칠 뒤 간략한 프로필이 도착했습니다. 박동수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뇌물과 편법을 거절해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점검표를 고수하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필을 읽으면서 존중심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가지 원칙을 지켜온 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KGGB가 작동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비를 제대로 했고 점검을 빠뜨리지 않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박동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실전에서 작동한 거였습니다. 기록이 작동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메모했어요. 저녁 무렵 VIP 경호교육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서류였어요. 6월, 11월, 12월. 반복되는 훈련 일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질문을 바꿨어요. 이 훈련이 정당한가가 아니라 이 훈련이 누구를 지키는가로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VIP, 권력 핵심층이었어요. 캄보디아의 권력 핵심층이 범죄단지와 어떤 관계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상 그 관계는 의심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훈련시킨 군인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다면요.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정당한 협력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깔끔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 너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누구를 지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의 위협 요소도 정리됐습니다. PHL-3이라는 다연장 로켓이 있었어요. 사거리가 130km 이상이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정밀 타격이 필요했고 KGGB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국방비 비율은 10대 1이었어요.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어요. 태국의 봉쇄와 정밀 타격이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삭제였어요. 협력의 흔적을 지우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체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문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정당한 협력이라는 문구를 지웠어요.
대신 재검증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쓴 거였어요. 25년간 저는 정당이라는 말을 의심 없이 써왔습니다. 서류가 깔끔하면 정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류 너머를 봐야 했어요. 훈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 저는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서류만 보지 않겠다고요. 삭제가 왜 일어났는지, 훈련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피해 보고와 우리 협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업무였고, 그게 제가 25년간 해온 일의 의미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전장이 바뀌면 협력의 해석도 바뀐다. 태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그 순간 우리의 정당한 협력은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겨우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삭제 시점을 확인했고, 훈련 반복 정황을 정리했고, VIP 경우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어요. 며칠간 밤늦게까지 문서를 뒤지며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최소한 질문의 틀은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무너지는 데는 한 통의 보고면 충분했습니다. 오전에 외부 정보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제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실장님, 한국 쪽에서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삭제 이전 것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삭제 이전이라고요. 우리가 지운 사진과 공지, 그걸 한국이 이미 갖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캡처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삭제가 일어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삭제 로그를 확인하고 타이밍이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삭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둔 거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이 정리한 건 단순한 캡처가 아니었어요.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반복 훈련 일정, VIP 경호교육 내용, 양해각서 흐름, 전부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6월 행사, 11월 행사, 12월 행사,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참가 인원과 훈련 내용이 교차 확인돼 있었습니다. 200명 이상, 연례 진행. 제가 며칠간 고민하며 정리한 내용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삭제를 보고 나서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삭제 전부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당하다고 믿던 협력이 한국의 증거 패키지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혔어요. PKO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실제 접점은 VIP 라인이었습니다. 권력 핵심층을 지키는 훈련. 그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후에 김민석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싶었어요. 한국이 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민석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토 실장님, 삭제건은 이미 알고 계시죠? 김민석이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삭제 전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의미 없어요. 그걸 왜 미리 확보했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패턴이 보였으니까요. 김민석이 대답했어요.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화된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된 건 기록이 남아요. 저희는 그 기록을 추적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의 논리는 정확했어요. 제가 며칠간 고민하며 도달한 결론을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 패키지의 일부였습니다. 반복 훈련 일정이 도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 옆에 VIP 경호교육 내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양해각서 체결 시점이 적혀 있었어요. 2023년.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게 단발성이었다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김민석이 말했어요. 그런데 반복됐잖아요. 해마다 같은 내용이 진행됐어요. 그건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당하다고 믿었던 게 김민석의 눈에는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명확했어요. VIP, 권력 핵심층이었습니다. 김민석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는 피해 보고를 보면서도 정당하다는 말을 붙잡았던 내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범죄단지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류만 봤어요. 서류가 깔끔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늦게 하야시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결제안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사토 실장님, 삭제 중단하고 기록 보존으로 가야 합니다. 하야시가 말했어요. 결제안 올렸습니다. 위에서 승인받으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다나카 쪽에서 반발할 텐데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반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삭제는 이미 실패했어요. 한국이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더 지워봤자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줘요. 하야시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결제안에 서명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게 맞았어요. 한국은 이미 증거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더 지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기려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나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토 실장님, 보존 결제안 서명하셨다면서요? 위에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반대로 가십니까? 정리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이미 삭제 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더 지워도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쪽 기록은 정리해야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다나카의 논리는 체면 관리였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다나카 씨, 삭제는 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후퇴 증거가 돼요. 정당한 협력이었다면 당당하게 남겨둬야 합니다. 지우는 순간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나카가 화를 냈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이미 섰어요. 밤늦게 피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정리된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브록에 넣어뒀던 내용을 본문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부차적인 정보가 아니었어요. 우리 협력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걸 왜 지금까지 브록에 뒀을까요? 협력 분류도 바꿨습니다. PKO 협력이라는 항목을 지웠어요. 대신 VIP 라인 리스크라고 적었습니다. 단호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우리 훈련의 초점은 VIP 경우였고 그 VIP가 누구인지는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문서에 명확히 남겨야 했어요. 김민석의 교차 확인 덕분에 한 가지가 더 확정됐습니다. 반복 훈련이 단발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6월, 11월, 12월 같은 내용이 해마다 진행됐고 그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했어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거나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정리했고 구조를 파악했고 판을 바꿨어요. 저는 그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제 태도를 바꿨어요. 삭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전장은 문서보다 빠르게 결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태국 공군이 정밀 타격을 실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정밀유도 키트 KGGB가 실전에서 운용된 정황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정확히라는 규칙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KGGB의 사거리는 약 100km였습니다. 방공망 밖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태국 공군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히 때릴 수 있었습니다. 도입 물량은 약 20발 내외로 추정됐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량이 전장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했어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KGGB 운용 정황을 맨 위에 배치했습니다.
작동 증거라고 표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건 신뢰가 증명됐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산 무기가 태국의 작전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은 협력을 숨기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작동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영상 회의가 다시 잡혔습니다. 사라유 차이아폰이 봉쇄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엔 직접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사라윳의 얼굴이 떴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라윳이 말했어요. 항로 차단과 보급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물류가 거의 끊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연료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군용 차량 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커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긴장했습니다. 봉쇄는 총알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어요. 물류를 끊고 경제를 압박하고 선택지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태국은 그걸 정확히 실행하고 있었어요. 사라윳이 덧붙였습니다. 공습 횟수가 30회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정밀 타격이에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 시설만 때리고 있습니다. KGGB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30회.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습이 전부 정밀 타격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의 작전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작동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박동수에 대한 추가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태국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인이었어요. 27년 경력의 베테랑. 저는 그 프로필을 다시 읽었습니다. 뇌물과 편법을 거절해온 기록이 있었어요. 점검표를 고수하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동수의 철학이 담긴 문장이 있었어요. 기록과 점검표가 작동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단순한 말 같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KGGB가 실전에서 작동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비를 제대로 했고 점검을 빠뜨리지 않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박동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가 작동한 거였습니다. 저는 존중심을 느꼈어요. 27년 동안 한 가지 원칙을 지켜온 거였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편했을 거예요. 편법을 쓰면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박동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점검표를 고수했고 그 점검표가 작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정리한 증거 패키지가 국제 데스크로 전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읽고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개했습니다. 삭제와 반복 훈련, VIP 라인, 전부 하나로 묶어서 국제사회에 보여준 거였어요. 저는 그 패키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세우려는 거였어요. 협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삭제가 왜 일어났는지, 훈련의 초점이 어디였는지, 사실을 정리해서 판단의 근거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 다나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사토 실장님, 추가 삭제가 필요합니다. 국제 데스크로 자료가 흘러갔다면서요? 우리 쪽 기록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다나카는 여전히 삭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체면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지금 더 지워봤자 의미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삭제 전 자료를 갖고 있고 그게 국제 데스크로 갔어요. 우리가 뭘 지워도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삭제가 오히려 인정하는 꼴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순간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돼요. 차라리 기록을 남기고 해명하는 게 낫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나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이미 섰어요. 삭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게 맞았습니다. 밤늦게 피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정리된 부분이었어요. 범죄 단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감금되고 폭행당한 사람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례들을 읽으면서 가장 괴로웠어요. 우리가 훈련시킨 군인들이 지키는 정권. 그 정권이 범죄단지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실제했어요. 한국인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과 우리 협력이 정말 무관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피해 보고서의 분류를 바꿨습니다. 참고 자료에서 우선 검증 대상으로 격상했어요. 더 이상 부차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협력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핵심 근거였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가볍게 봤을까요? 훈련 문서의 표현도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정당한 협력이라는 문구를 지웠어요. 대신 재검증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정당하다는 말을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깔끔해도 결과가 누군가의 고통과 연결돼 있다면 다시 봐야 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작동이 증명되고 있었어요. 한국산 무기가 태국의 작전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증거 패키지가 국제사회로 흘러갔어요. 작동과 증거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삭제였어요. 협력의 흔적을 지우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체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기록을 남기고 작동을 증명했는데 일본은 기록을 지우고 숨기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기록이 작동을 만들고 작동이 신뢰를 만든다. 박동수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 체면이 아니라 책임.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삭제로 방어하는 건 조직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울수록 의심은 커지고 숨길수록 증거는 선명해졌어요. 한국이 이미 삭제 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게 국제 데스크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뭘 지워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차라리 기록을 남기고 해명하는 게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 결제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중단 및 보존 전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단호한 표현이었지만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그 결제안에 근거를 하나씩 적어 넣었어요. 삭제 시점이 보도 다음 날이었다는 것, 한국이 삭제 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추가 삭제가 오히려 숨기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것,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결제안을 올리기 전에 하야시를 먼저 만났습니다. 준법감사관인 하야시는 이 문제에서 제 편이었어요. 아니, 편이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의 사무실로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토 실장님, 보존 전환 결제안 올리시려고요? 하야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야시 씨 쪽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야시가 서류를 꺼냈어요. 준법 점검표를 정리해 뒀습니다. 공개 기록 보존 기준, 삭제 시 필요한 승인 절차, 예외 조항, 전부 정리돼 있어요. 이걸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야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보존이 맞다고요. 하야시가 덧붙였어요. 실장님, 이건 단순한 기록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신뢰를 잃습니다. 차라리 기록을 남기고 해명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야시의 말이 정확했어요. 이건 문서 관리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했어요. 오전 중에 우에노를 불렀습니다. IT 게시 담당인 우에노는 삭제 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우에노 씨, 삭제 작업 중단해 주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대신 접근 제한과 로그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접근 제한이요? 우에노가 되물었어요.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네. 기록은 남겨둡니다. 다만 외부 접근을 제한하고 로그를 고정해서 누가 언제 봤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에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와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하지만 우에노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나카 라인에서 반발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피해 보고를 본 뒤엔 더 이상 삭제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결제안을 상정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나카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토 실장이 삭제 중단 및 보존 전환 결제안을 올렸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반발이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금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외부에서 캄보디아 협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기록을 남겨두면 공격 근거만 제공하는 거예요. 삭제가 오히려 공격 근거가 됩니다.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한국이 이미 삭제 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워도 증거는 남아있어요. 지금 더 지우면 숨기려 했다는 인상만 줍니다. 그래도 우리 쪽 기록이라도 정리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록을 남기고 해명하자는 겁니다. 정당한 협력이었다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지우는 순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의장이 결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삭제 중단, 보존 전환, 접근 제한 및 로그 고정. 제가 원했던 방향이었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다나카의 반발을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실만 적었어요. 다나카 신지, 삭제 유지 주장, 반대 의견 표명.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는 거였어요. 해석은 나중에 하면 됐습니다. 저녁 무렵 VIP 경호교육 분류를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상 협력이라는 항목을 지웠어요. 대신 리스크라고 적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걸 정상이라고 분류해왔습니다. 서류가 깔끔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 너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VIP 경호교육이 누구를 지키는 훈련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이제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면 분류부터 바꿔야 했어요. 정상이 아니라 리스크로요. 한국인 피해 보고를 협력 재검증의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문서에 명시적으로 적었어요. 한국인 피해 사례 증가에 따른 협력 재검증 필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피해 보고를 왜 지금까지 가볍게 봤을까요? 39만 명이 넘는 피난민, 그 중에 한국인 피해자들, 그들의 고통과 우리 협력이 정말 무관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해야 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적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처리한다는 관행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지르지 않고 기록을 정리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 그게 일본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건 다르게 보면 숨긴다는 뜻이었어요. 체면을 지킨다는 건 다르게 보면 해명을 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문서에 남겼어요. 위험 요인으로 표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다른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증거를 정리하고 공개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려는 거였습니다. 사실을 정리해서 판단의 근거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작동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국의 봉쇄와 정밀 타격이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영향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책임. 그게 제가 선택한 방향이었어요. 이 선택이 저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나카 라인에서 반발이 계속될 거였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피해 보고를 본 뒤엔 더 이상 숨기는 쪽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배워야 할 게 있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 체면이 아니라 책임.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었습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맨 앞에 배치했어요.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 군인을 훈련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붙는 내용이 무거웠습니다. 200명 이상, 연례 진행, VIP 경호교육 포함.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이걸 정당한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류가 깔끔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 너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누구를 지키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그걸 묻지 않았어요. 이제야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하려면 기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오전에 공식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삭제 시점을 명확히 적었어요. 보도 다음 날 삭제 실행. 단호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자위대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공지가 내려갔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고정했어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요. 회의록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삭제는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후퇴였어요. 정당한 협력이었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운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김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교차 확인을 위한 면담이었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했어요. 한국이 정리한 증거 패키지와 제가 정리한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민석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태도였어요. 사토 실장님, 반복 훈련 정황 정리하셨죠? 김민석이 먼저 물었어요. 6월, 11월, 12월. 저희가 파악한 것과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같은 내용이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VIP 경호교육이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단발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협력이었던 거죠.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삭제 시점도 확인됐고요. 보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김민석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반복 훈련, VIP 라인, 삭제 타이밍.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김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조도였어요. 반복 훈련 일정이 도표로 정리돼 있었고 그 옆에 VIP 경호교육 내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시점부터 최근 훈련까지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구조도를 보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이 구조도 제 보고서에 첨부해도 됩니까? 저는 물었어요. 김민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확인이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존중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김민석이 나간 뒤 저는 구조도를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VIP 경호교육 반복 정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료였어요. 6월, 11월, 12월. 같은 내용이 해마다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구조도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발성 협력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장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정미류도 키트 KGGB가 계속 운용되고 있었어요. 사거리 약 100km. 방공망 밖에서 정확히 타격하는 무기였습니다. 태국 공군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때리고 있었어요. 작동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전장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어요. 멀리서 정확히라는 새로운 규칙, KGGB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운용 정황을 보고서에 작동 증거로 인용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밤늦게 피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정리된 부분이었어요. 범죄 단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감금되고 폭행당한 사람들 39만 4,706명의 피난민 2025년 12월 15일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으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제가 믿었던 정당한 협력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류가 깔끔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까 떳떳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너머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피해 보고를 재검증,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문서에 명확히 적었어요. 한국인 피해 사례 증가에 따른 협력 재검증 필요. 더 이상 부차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협력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는 핵심 근거였어요. 협력 분류도 최종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당한 협력이라는 항목을 지웠어요. 대신 책임 검증이라고 적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정당하다는 말을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깔끔해도 결과가 누군가의 고통과 연결돼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나카 라인의 반발을 기록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실만 적었어요. 다나카 신지, 삭제 유지 주장 지속, 보존 전환 결제에 반대 의견 표명, 추가 삭제 요청.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는 거였어요. 해석은 나중에 하면 됐습니다. 하야시가 보존 절차와 재분류 문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방위성 준법감사 점검 결과로 공식화됐어요. 대외협력 공개 기록의 보존 및 재분류 절차를 공식 적용함.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면서 안도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기록은 남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훈련과 삭제, 피해와 작동,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 군인을 훈련했고, 그 훈련은 VIP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외부에서 그 사실이 주목받자 삭제가 일어났어요. 보도 다음 날이었습니다. 삭제는 방어가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숨기려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삭제 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패키지로 정리해서 국제 데스크로 보냈어요. 우리가 지운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KGB가 태국의 작전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작동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만들었어요. 일본이 숨기려 할 때 한국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협력을 지키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숨기는 대신 기록으로 남기는 것, 명분 대신 책임으로 재분류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어요. 피해 보고 앞에서 정당하다는 말을 붙잡았던 저 자신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남았어요. 삭제 시점, 반복 훈련, VIP 라인, 피해 보고. 전부 문서에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일본이 뭘 했는지, 왜 삭제했는지, 협력의 실체가 뭐였는지. 부끄럽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게 책임의 첫걸음이었어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을 떠올립니다. 범죄와 무관한 이 협력은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방위성에서 문서를 감사하며 저는 한 번도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서류가 깔끔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떳떳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삭제가 존재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자위대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공지가 사라졌어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우라고 했고 누군가 지웠어요. 정당한 협력이라면 왜 지웁니까? 그 질문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훈련의 초점은 VIP 라인이었어요. PKO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경호교육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6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같은 내용이 해마다 반복됐어요. 200명 이상의 캄보디아 군인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군인들이 누구를 지키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피해 보고는 한국인에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범죄단지에서 사기를 당하고 감금되고 폭행당한 사람들. 39만 명이 넘는 피난민.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정당하다는 말을 붙잡았어요. 서류가 깔끔하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결론 문장을 확정했습니다. 정당성 확신에서 책임 선택으로. 담담하게 적었어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성장의 기록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끝에 저는 책임을 선택했어요. 그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려던 기록은 한국이 이미 포착해 증거로 만들었어요. 삭제 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복 훈련 일정, VIP 경호교육 내용, 양해각서 흐름.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뒤늦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앞서 있었어요. 회고문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증거 패키지가 결정적이었음. 존중의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은 삭제를 선택했어요. 숨기려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록을 살렸습니다. 작동을 증명했어요. 두 나라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보고를 마지막까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보존 처리했어요. 한국인 피해 사례가 정리된 그 문서를 끝까지 남겨뒀습니다. 결심이었어요. 이건 부차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협력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는 핵심 근거였어요. VIP 경호 교육을 재분류한 문서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됐어요. 정상 협력에서 리스크로 바뀐 그 문서가 시스템에 남았습니다.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남게 됐어요. 박동수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태국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인이었어요. 27년 경력의 베테랑. 뇌물과 편법을 거절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점검표를 고수하고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박동수의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기록과 점검표가 작동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회고문에 인용했어요. 작동의 기반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KGB가 실전에서 작동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비를 제대로 했고 점검을 빠뜨리지 않았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 체면이 아니라 책임. 박동수는 27년 동안 그걸 실천해왔어요.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의 이름도 기록했습니다. 처음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삭제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사람, 반복 훈련 정황을 교차 확인한 사람, VIP 라인의 구조를 정리한 사람. 저는 그를 출발점으로 표기했어요. 수긍의 표현이었습니다. 김민석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서류만 보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민석이 질문을 던졌어요. 누구를 위한 훈련이었습니까? 그 질문이 저를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삭제 중단 및 보존 전환이라는 제목의 결제안이었어요. 제가 올리고 하야시가 뒷받침하고 의장이 승인한 그 문서,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면서 여운을 느꼈어요. 삭제 대신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체면 대신 책임을 선택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라인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위에서 노출 최소화 방침을 정했는데 반대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고를 본 뒤엔 더 이상 숨기는 쪽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은 일본이 패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정당이라는 말 뒤에 숨었던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온 이야기예요. 서류만 보던 사람이 서류 너머를 보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통해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KGB의 사거리나 정밀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태도였어요. 숨기지 않고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국가의 품격을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일본은 조용히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게 품격이라고 믿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지르지 않고 기록을 정리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 하지만 그 방식이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건 다르게 보면 숨긴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공개했어요.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려는 거였습니다. 사실을 정리해서 판단의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장에서는 작동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어요.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어요. 일본이 배워야 할 게 있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 체면이 아니라 책임.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고 기록은 남았어요. 삭제 시점, 반복 훈련, VIP 라인, 피해 보고. 전부 문서에 남았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일본이 뭘 했는지, 왜 삭제했는지,
협력의 실체가 뭐였는지 숨기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예요. 부끄러움이 책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확신했어요. 그 다음엔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엔 부끄러웠어요. 마지막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저는 25년간 문서를 감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서류만 보지 않을 거예요. 서류 너머를 볼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거예요. 기록은 남습니다. 삭제해도 남아요. 숨겨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남기는 게 맞아요.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그게 국가의 품격이고, 그게 책임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특히 사토 마코토가 한국인 피해 보고서를 읽는 장면에서요. 39만 명이 넘는 피난민, 그중에 우리 동포들이 있었잖아요. 그 숫자 앞에서 일본 관료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대목에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박동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였어요. 27년 동안 뇌물을 거절하고 편법을 거절하고 점검표 하나 고수하며 기록을 남긴 사람. 그 기록이 결국 무기를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 한번 친 적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나라의 신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에 절반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감히 뭘 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름 없이 묵묵히 버텨주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요. 독일 탄광에서 막장까지 내려가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1000m 땅속이었어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에서 곡괭이를 들었잖아요. 숨쉬기도 힘든 먼지 속에서 석탄을 캤어요. 그 돈이 고국으로 왔습니다. 그 돈으로 다리를 놓고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웠어요. 중동 사막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낮에는 50도가 넘는 불볕이었어요. 밤에는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였고요. 모래바람 맞으며 파이프를 이었습니다. 가족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에서 3년, 4년을 버티셨어요. 그게 외화가 됐고 그 외화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돌리셨던 분들이요.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하셨잖아요.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월급날 받은 돈 고스란히 고향에 보내셨잖아요. 동생 학비 대시려고, 부모님 약값 대시려고요. 그렇게 버티셨어요. 선생님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등에 있는 주름 보세요. 그게 훈장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보세요. 그게 대한민국의 기초랍니다. 거칠어진 손, 굽어진 허리, 흐릿해진 눈. 그게 전부 이 나라를 세운 증거예요. 부끄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사토 마코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국은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고요. 대신 기록을 남기고 작동을 증명했다고요. 그게 국가의 품격이라고요. 그 품격을 만든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탄광에서 사막에서 공장에서 묵묵히 버텨주신 여러분이 그 품격의 뿌리랍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영웅이에요. 이름 없는 영웅. 하지만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을게요. 여러분의 말동무가 되고 싶어요. 대단한 건 못 해드려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들려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고 싶어요. 혼자 심심하실 때 저 틀어주세요. 잠이 안 올 때 저 틀어주세요. 친구처럼 옆에 있을게요. 선생님들 요즘 날이 많이 춥잖아요. 바깥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기세요. 장갑도요. 손 시리면 건강에 안 좋아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방은 따뜻하게 해두시고요.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면 병원 가세요. 참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저도 좋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 나라의 보탬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거울 보시면서 말해 주세요. 수고했다고요. 잘했다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시는 거예요.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그냥 몇 글자라도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선생님들, 어르신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